안녕하세요. 김영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노동법 1차 기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OT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의 경향성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죠?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겠지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우리가 이 노동법 1에서 나와 있는, 그죠? 우리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전과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출제 비중이 뭐 개수가 확 변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는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OX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는 결론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쵸? 당연히 다 2차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법조문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정도는 되시게끔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 챕터 1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 출제 비중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행히 우리가 40문제로 늘어났다라고 해도, 그죠? 해당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24년 시험 문제에서도요, 한 문제가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냐, 우리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강약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죠?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자, 여기 1절에 노동법의 개념이 나와요. 노동법의 개념, 그 다음 노동법의 특수성인데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시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인 우리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3절과 4절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향에서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 ILO와 관련된 거. 그죠? 나름대로 최근에, 몇 년 전이니까 최근이죠, 비교적. 자, 최근에 커다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노조법이 막 바뀌면서, 그죠? 노조법은 이렇게 다른 개별 부속법령들보다는 많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에요. 노조법이. 그런데 노조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정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ILO에서, 그죠? ILO의 기본 협약을 우리가 비준을 새롭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날 단골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몇 호가 비준했고 비준하지 않았고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요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 4절에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법원이 뭐예요? 법원. 이게 뭐예요? 법원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판사님들이, 그죠?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소송을 해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죠? 그 판단에 그 소스가 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라고 해요. 그죠? 법의 뭐 존재 형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만 더 높인다 라고 하면 2차의 아주 케이스나 뭐 단문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법원의 그 우선순위와 관련돼서요. 법원이 뭔지를 쭉 배우고 법원인 것 아닌 것 배우고요. 법원이 아닌 것, 그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행정해석이랑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왜 아닌지는 우리가 알 거고, 그럼 법원인 것은 보통은 법률, 그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치 관계에서의 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끼리의 분쟁에서는 판단 기준이 되는 소스로 볼 수 있는 것들 뭐예요? 개별 사용자하고 근로자 사이에서 문제가 됐을 때 뭐 갖고 해요? 근로계약서 가지고 문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해당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취업규칙. 그 다음 그 회사와 노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원이 아닌 것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법원인 것들 중에 우선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해당하는 조문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2차 시험 문제로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던 법원들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이 법령, 법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 근로계약이거든요. 이렇게 법령의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요 법령의 우선순위 중에서도 노동법 특유의, 그죠? 하위 법원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원보다 우선의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하위 법원에서 상위 법원보다 조금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조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유리성의 원칙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유리성의 원칙 인정해 줄 건가? 그 다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요겁니다. 취업 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성의 원칙을 인정해 줄 건가? 즉 그런 소리예요. 취업 규칙은 더 저하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근로 조건에 근로계약이 더 하위거든요.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데 근로계약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대요. 그럼 이때 취업규칙이 적용될 거야? 근로계약이 적용될 거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각 부분에 대한 판례들을 각각 보게 될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만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나온 거는 요거 맨날 ILO 뭐 비준한 거 안 한 거 뭐냐 요런 거 맨날 나오고 법원인 것 아닌 거 맨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더 올려가면 여기에 있는 판례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내용은 당연히 안에 들어가서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있구나라는 것들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노동법은 없어요. 뭐예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등 우리가 이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들을 그냥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에 시민법과 노동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밑줄 긋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시민법은 밑줄 그세요.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민법의 가장 큰 세 가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대 시민법에서.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절대 보장이에요. 절대 보장. 소유권 절대 보장. 그다음 계약의 자유. 굉장히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입니다. 자, 그다음 과실 책임주의. 요거 세 개를 근간으로 해요. 자, 그런데 밑줄 그실 거는 세 번째 줄에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 있죠? 여기 수정에다가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수정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정 X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정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의 노동법은요. 이 근대 시민법이 요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얘가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세요. 자, 포인트는 일단 밑줄은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거는 이 시민법을 뭐예요? 수정한 것이지 부정한 게 아니더라. 수정 보완한 거다. 그럼 왜 수정을 했겠냐? 근대 시민법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예요. 이해. 자,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적 자치. 그죠? 이게 얘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랑 똑같아요. 얘가.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 그다음 소유권 절대 보장이에요. 그다음 실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이게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얘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볼게요. 자, 사적 자치.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게 돼버리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은 정말 널렸어요. 그죠? 그런데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는 그쵸, 소수죠. 그럼 기계를 돌릴 때 노동자를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노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형식적으로 체결이 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예요. 시간당 페이를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줄게 라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러면 4,000원 줄게 할 거야? 그래도 하겠대요. 점점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이 기준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1대1의 관계지만 당연히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이 넘쳐날 때는요. 당연히 자본가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값싼 노동력을 그렇죠. 자본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노동. 그쵸? 그래서 아동의 노동력을 갖다가 싼 값을 주고 착취하게 되는 구조들이 이걸로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1대1로 뭐 정당하게 계약 체결한 거 아니냐. 정당하게 계약 체결 1대1로 얘가 하겠다고 해서 나는 그 임금 주고 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은 이게 기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불리한 계약들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아동 노동에 대한 것도 뭐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유권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랑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절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결 활동을 해서 그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오히려 단결 활동 자체를 하게 되면 처벌하는 사례까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단결권으로 해서 재산권을 파업함으로 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과실 책임주의와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가 산재, 재해보상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설령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재해가 터지게 되면 그죠? 우리 산재보험료 다 거둔 거에서 보험급여 하잖아요. 그죠? 무과실 책임주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재해보상의 영역에서는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즉 시민법의 폐해가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 노동 조건에 대한 악화, 요런 것들이 폐해가 돼서요. 아,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노동법이 이제 들어온 거다. 그러면 이 뭐예요? 소유권의 제한 같은 것들 뭐예요? 요런 거 이제 소유권은 절대 원칙,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여기 다 연동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 요거에서 자꾸 근로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이 최저 기준의 설정을 법으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의 조건, 이걸 법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 아, 이제 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이런 수정으로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노동 3권이 이렇게 보장이 되게 된 겁니다. 다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법을 아예 전면 부정.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부정한 게 아니라 이런 폐해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가 노동법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옆에 가시면 종속노동관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종속노동이라는 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거냐. 자, 우리의 뒤에서 할 거예요. 조문에서 할 건데 근기법에, 그죠? 근기법에 있는 근로자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근로자라는 개념. 자, 근로자라는 법조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 1항 1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상에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그죠? 돈 벌려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그죠? 사업이나 사업장에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사업장에 뭐예요? 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 아,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이 돼서 근로를 제공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에 뭐 종속된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전속성. 그죠?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 종속노동이라는 게 나오고요. 왜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니까 근로 제공은 뭐예요? 사용자가 시키는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인적 종속. 그 다음에 경제적 종속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임금을 목적으로 하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을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그쵸? 사용자의 처분하에 맡겨두는 게 노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이 종속노동이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보세요. 보세요. 눈에서. 자,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관통하게 되는, 우리가 여기에 관통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동은 종속노동을 의미하는데 그럼 종속이 뭐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에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임금.
그쵸? 요거를 우리가 노동의 종속성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인격적 종속, 그 다음 2번에 있는 경제적 종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종속이라는 거를 여기 인적 종속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보세요. 자, 인격적 종속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자, 눈으로만 그냥 읽으세요. 자, 근로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받아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지시 감독에다가 살짝 샤프로만 밑줄 긋고요. 자, 2번에 경제적 종속인데, 그쵸? 요거는 자, 노동력을 이제 제공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솔직히 어때요? 채용 공고에 있는 이런 거 되어 있고 급여는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 조건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사실은. 본질적인 것들은. 그죠? 뭐 약간의 내용은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근로 조건을 수락할지 말지의 여부에 사실은 따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 과정에서 그죠? 노동력의 이용 제공이라는 게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로 우리는 사용자한테 처분을 맡겨놓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종속, 인격적 종속이 있구나. 종속 노동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러면 검토 볼게요. 검토. 이거 왜 공부한 거냐면 자, 검토 보시면 자, 근로자의 종속성은 인격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노동의 종속성은 개별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속노동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즉, 두 번째 줄의 끝부분 보시면 거기다 밑줄 좀 살짝 그을게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인격적 종속성을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옆에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2차까지 연동되는 논점이에요, 지금. 일단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지금은 들으세요. 밑바탕에 지금 까는 겁니다. 주춧돌 까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인적 노동 인적 종속, 경제적 종속 알겠어. 근데 갑자기 거기 개별법, 집단법 얘기는 왜 나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판단 기준들을 다 배울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요. 노조법상의 근로자하고요.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달라요.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는요. 법조문의 정의 규정 자체가 다르고요. 개별법하고 집단법, 즉 근기법과 노조법은 이 법률의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랑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랑 개념도 다르고요. 판단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에서는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인적 종속이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이 좀 됩니다. 인적 종속이라는 거에 좀 포커싱이 좀 된다. 인적 종속. 자, 그런데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경제적 종속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판단 기준 나올 때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인적 종속인 즉 사용자의 지위 감독 요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왜요? 여기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전속성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죠? 특정 사용자한테 전속이 돼가지고 일을 할 게 필요해요. 계속적 전속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그쵸? 그럼 여기서 종속노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동법 1, 뭐예요? 근기법. 그죠? 노동법 2는 뭐예요? 노조법. 그쵸? 이렇게 일단 다른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면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의 1대1 관계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개별적 노동관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는 뭐가 있냐면 근기법. 뭐예요? 근기법은 개별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의 근로 조건 같은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근로계약 어떻게 할 거냐, 임금 어떻게 할 거냐, 근로시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휴게 휴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근기법. 그 다음 뭐예요?
자, 기간제법, 파견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보호받느냐라는 법이고요. 그다음 근퇴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이잖아요. 그죠? 퇴직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개별 근로계약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산재, 재해보상 마찬가지예요. 특정 근로자가, 개별 근로자가 실제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런 겁니다. 근로자들의 단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사 사이의 집단적 관계에 대한 법규범의 총체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법을 대표로 해서요. 공무원 노조법, 뭐 교원 노조법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싹 다 우리 다 개별법령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정 교수님분들은 뭐 협동적 노사관계법, 그 다음 노동시장법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하세요. 그죠? 뭐 판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협동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사의 어떤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들을 우리가 요 협동적 노사관계법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법률로는 근참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분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밑에 그냥 바탕으로 좀 깔아두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노동의 종속성을 지금 왜 배웠냐면 나중에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배울, 그죠? 나중에 배울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할 때 이게 나올 거구나. 그래서 한번 봤구나. 그쵸? 그러면 노조법은요. 노동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용자에 고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노조법은. 그럼 뭐가 중요해요? 노조법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 노동자들한테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나? 요게 지금 핵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인적 종속보다는 특정한 사용자에 고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종속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판단 기준을 배우면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깔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트로를 들어갈 때 항상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려요. 자,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정이 됐다라고 했어요. 시민법에서 수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소가 있어요. 자, 시소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사용자입니다. 그죠? 여기가 사용자예요. 자, 여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사용자예요. 여기가 사용자인데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대등한가요? 실질적으로 대등한가요? 근로자들은 너무 많고 일자리 작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등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근대시민법에서 완전 절대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무분별하게 형식적으로 적용이 돼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울어진 시소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정을 하면서 들어온 것이 요 두 개로 시소를 맞추고 있구나. 즉 하나는 헌법 32조, 하나는 헌법 33조에서 나오는 헌법 32조, 33조에서 나오는 거기 보시면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로마자 4번 있죠? 거기 목적 보세요. 목적. 자, 목적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죠. 얘는 근기법이에요. 자, 근기법이 어디서부터 도출을 됐냐면 근기법이 어디서부터 도출됐냐면 헌법 32조입니다. 그죠? 헌법에 따라 헌법 32조예요. 근로조건, 개별 근로조건의 기준은요. 시험에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헌법 32조 3항이에요. 헌법 32조는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딸딸 외우셔야 돼요. 자, 헌법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대요. 뭐예요? 계약 자유를 맡겨놨더니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개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 기준을 어기면 뭐예요?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게 바로 헌법 32조를 통해서 나오는 근기법. 그죠? 개별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근로자들 개별로 뭐 근로조건을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면 사용자분들이 쿠팡기도 안 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장에서 5명이 근로자가 있는데 5명이 한꺼번에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무게감이 달라지죠. 무슨 소리예요? 집단, 단결권, 노동 3권.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그죠? 이걸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이 단결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요 노동 3건이 모여서 요거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보완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의 성격이 있는 건데 헌법 33조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에 의한 돼 있죠?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이게 뭐예요?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 3권입니다. 그죠? 이 헌법 33조를 통해서 노조법, 그죠? 노조법을 위시로 한, 그죠? 요 집단법을 보장함으로써 이 시소를요 형식적인 평등 아니라 형식적인 대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등 요거를 하려고 헌법 32조, 33조를 이렇게 시소의 요 균형성을 이렇게 맞추고 있구나.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설명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로마자 4번 보겠습니다. 목적이라고 해서요, 거기 목적 1조 나와 있는 게 요거는 근기법상 목적이고요. 근기법 1조에 있는 거 뭘 타고 왔다? 헌법 32조 타고 왔다. 32조 분설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할 겁니다. 자,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그죠? 근로조건의 개별적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최저 기준입니다. 자,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노조법의 목적 볼게요. 노조법의 목적은요. 헌법에 의한 노동 3권을 보장해서요. 우리 이거 한 수업하면서 그죠? 2차까지 수업하면요. 한 100번 넘게 들을 거거든요. 요거. 저랑 같이 외우시게 될 거예요. 노조법의 목적은. 자, 이 단결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죠? 이런 거예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단결 보장, 그죠? 단결 강화. 요걸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단결권을 주는 이유,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개별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자. 요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하고요. 자, 그다음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이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거창하죠?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결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은 당연하게 외우실 거고요. 이 노동관계 조정해가지고 이 분쟁을 막 활발하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노동분쟁을 예방하고요.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고 이 산업평화. 결국은 거국적으로 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은. 노조법에 대한 목적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게 헌법 33조에서요. 노동 3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놓치시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대한 주체 있잖아요. 노동 3권을 가지는 거는 모든 국민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네 라고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주체는 뭐예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아시겠어요?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노동 3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를 할 수가 없어요. 노조법상 근로자. 그죠? 그래서 그 노조법상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랑 그래서 범위가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주체 자체가 노동 3권을 갖는 거는 근로자구나.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보세요.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그 눈으로 쓱 읽을게요. 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최저 기준을 다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그 눈으로 보세요. 그냥 종속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국가 개입이라는 수단과 이게 뭐예요? 최저 기준을 그 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잖아요. 그거랑 거랑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집단 사적 자체의 보장, 그죠? 노동 3권. 요걸 수단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그죠? 생존권 보장 요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법의 특수성은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보시면 자, 공법과 사법의 교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첫 번째 줄에 뭐예요?
사법적 원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법 원리를 수정이라고 돼 있죠. 수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당연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일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법과 사법의 교차 영역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국가가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노동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화와 맞바꿈되는 일반적인 상품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판례로도 볼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거기다가 인격권이라는 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인격권. 그렇죠.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임금을 제공받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상품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은 뭐 3,000원 이게 아니에요. 등가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나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 인격 실현행위, 자아 실현행위라는 측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뒤에 이제 인격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한 판례를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실질적인 평등과 배분적 정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형식적인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시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집단적 자치의 존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단적 자치의 존중. 자, 얘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요거는. 자, 집단 자치를 존중을 하는데 개별 노사관계법에서도요. 우리가 취업 규칙이나 뭐 단협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읽으세요. 자,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때 뭔가 취업 규칙이라는 거는요. 그냥 들으세요. 자,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자치 규범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회사에서 통용되는 법 같은 거라고요. 우리 회사 취업 규칙은 뭐예요? 취업 규칙의 성격은 법 규범인데 사용자가 미리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그러한 그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것들이 취업 규칙이에요. 그러면 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얘를 있던 거를 불리하게 변경을 해요. 그럼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세요. 그래야 유효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취업 규칙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94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인데도 집단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뭐 근로시간 휴식 뭐 이런 제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지만 뭐 보상휴가 같은 것들을 뭐 줄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뭔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3절에 있는 노동법의 경향 볼 건데요. 노동법의 경향 보세요. 자, 노동법의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법은요. 뭐 갑자기 뭐 없는 것들을 국가가 뿅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관습에 상당히 기인을 합니다. 관습. 당사자들이 뭐 예를 들어 그 업종에 뭐 공통적으로 뭐 이미 있었던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규범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기초로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로마자 2번 발전적 진보적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민법을 수정 보완하는 원리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 노동법 영역은요. 사회보험이랑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회보장법이랑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우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발전 진보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요. 통일적 경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ILO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보편적인
근로 뭐 조건이라든지 근로 환경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은 뭐 산업안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보편적으로 통일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로마자 4번의 협력적 경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이제는 뭐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그죠? 착취하면서 기업이 막 혼자서만 달성하는 그런 구조는 조금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노사 간의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 밭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이해에 대한 것들을 깔아드리는 이런 목적이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자 5번부터 있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는 문제의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고 특히나 판례들은 OX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